세계 4대 패션 위크.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뉴욕?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뉴욕 패션 위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에 내노라하는 디자이너들이 이번 패션 위크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뉴욕의 또 미국의 패션 인더스트리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패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쇼가 아주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간을 패션 위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뭐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 패션 잡지 에디터들 또 기자들 뭐 마케터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을 하고 뭐 다음 시즌에는 뭐 이런 트렌드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패션 위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패션 하면은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프랑스 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패션쇼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파리입니다. 원래 영국 출신인데 활동은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던 찰스 프레드릭 월스라는 디자이너가 1858년 자신의 살롱에서 이 패션쇼라는 것을 해요. 정말 사교계에 내노라는 귀부인들만 작은 살롱에 모여서 제출을 한 건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이른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델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드레스를 제작을 합니다라고 보여준 거죠. 이게 그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월스를 뭐 모델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유럽 전역에 있는 귀부인들 또 왕족들이 이 월스의 드레스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수 아주 VVIP를 위한 옷을 만드는 오트쿠티르가 저기서 시작이 된 거죠. 대체로 파리가 여성들의 패션의 중심지였다면은 그 당시에 남성들의 패션 중심지는 런던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브라이언 보 브럼멜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근데 이튼 칼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협정 왕세자라고 불렀었던 나중에 조지 4세가 되는 조지 왕자가 이끄는 기병대에 들어가서 이 조지 왕자와 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해지게 되는데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조지 왕자가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뭐 얘기하는데도 위트도 있고 또 뭐 이튼에다가 옥스포드까지 다녔으니까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교양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패션 감각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인싸 중에 인싸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슈퍼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18세기 남성들의 패션 스타일은 프랑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화려한 뭐 그런 옷이죠. 막 레이스도 막 소매에 확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소박한 옷들을 많이 입게 되고요. 화려한 옷보다는 오히려 좀 절제된 미가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뭐 혹자는 여기에 대혁명 이후에 뭔가 평등에 대한 개념이 패션에도 좀 녹아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수가 바로 이 보 브럼멜이었습니다. 보 브럼멜이 좋아했었던 옷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진 원단에 까만색 그런 자켓 같은 것을 입고 뭐 소매 같은 것도 이게 빳빳하니 깃이 팍 서져 있는 그리고 이 타이 같은 것을 매도 그냥 아무렇게나 맨 것 같은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the less is more 뭐 그러니까 절제의 미학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댄디하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특히 남성 패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패션 하면은 그래서 뭔가 유럽이 중심인 것 같잖아요. 대도시마다 이 패션 위크는 다 있습니다. 우리 뭐 서울에도 서울 패션 위크가 있죠. 근데 우리가 빅4라고 해서 가장 큰 4대 패션 위크를 꼽는데요. 파리, 런던, 밀라노 그리고 뉴욕이 꼽힙니다. 전부 다 유럽인데 뉴욕만 미국이잖아요. 왜 뉴욕만 들어갔을까요? 사실 이 패션 위크란 걸 정말 조직적으로 만든 거는 뉴욕 패션 위크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국에 있는 뭐 패션 에디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인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뭐 패션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1943년에 당시 뉴욕 패션의 홍보를 맡고 있었던 엘리노어 람버트 여사가
이른바 프레스 위크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미국, 특히 뉴욕이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을 할 수도 있고, 급한 대로 이런 프레스 위크를 통해서 패션의 트렌드를 알려보자라고 연 건데, 이게 생각외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걸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후에 패션 위크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큰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패션 위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953년 이태리에서는 조반니 바티스타 조르지니라는 인물이 이 피렌체에서 이 패션 위크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밀라노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밀라노 근처에서 제조업이 막 발달을 하면서 이 패션 인더스트리가 그쪽으로 모이게 된 거죠. 걸출한 디자이너들, 예를 들면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런 사람들이 밀라노를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밀라노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상당히 오랜 전부터 이런 패션 위크 같은 뭐 이런 개념의 패션 쇼들이 있기는 했어요. 이거를 뭐 데필레 드 모드라고 해서 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패션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소규모로 좀 약간은 프라이빗하게 뭐 살롱에서 혹은 저택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패션쇼가 끝나면은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큰 패션 위크는 아니었다고 해요. 뉴욕 패션 위크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또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45년에는 오트쿠티를 위한 패션 위크가 생겨나게 됩니다. 1973년에는 이 오트쿠티르에 프레타포르테라고 하죠. 기성복도 넣게 되고, 그리고 남성복도 포함을 하면서 좀 더 큰 패션 위크로 만들게 되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를 특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The Battle of Versaille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랑스 디자이너 5명 그리고 미국 디자이너 5명이 함께 무슨 뭐 마치 배틀을 하듯이 같이 런웨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디자이너로는 뭐 이생 로랑, 피에르 갈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디자이너로는 오스카 들라랑타라든지 아니면 앵클라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 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패션은 프랑스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 하면은 일단 프랑스 패션을 카피를 해서 판다라고들 좀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사실은 미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약간은 이제 자기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고 이 패션쇼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뭐 누가 이겼다 졌다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의 미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상당한 인상을 남겼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흑인 모델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모델들이 파리 런웨이에 처음으로 서게 된 것이 당시에 1973년에 있었던 The Battle of Versaill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점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여러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우리도 알고 있죠. 뭐 도나 카렌이라든지 캘빈 클라인이라든지 뭐 마크 제이콥스, 뭐 톰 포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사람을 빼놓고서는 미국의 패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랄프 로렌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폴로 티셔츠 하나씩 이제 갖고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폴로 마크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미국 상류 사회의 아주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장 잘 살린 사람이 이 랄프 로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보통 랄프 로렌의 옷, 뭐 의상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폴로 티셔츠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빠지는 군청색의 자켓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꽈배기 막 이렇게 꼬여진 니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옥스포드 셔츠라고 있죠. 드레스 셔츠랑 다르게 이 기세에 버튼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가슴팍에는 이제 주머니도 달려 있고, 약간은 좀 감도 조금 다른 이런 건 이제 옥스포드 셔츠라고 하고. 그래서 통틀어서 이런 이제 랄프 로렌의 스타일을 프레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프레피라는 게 미국의 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를 이제 프라이빗 스쿨을 프랩 스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입을 법한 그런 옷들, 뭐 이런 스타일, 이건 이제 프레피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정작 랄프 로렌은 가난한 유택의 이민자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동유럽에 살다가 그 당시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다고 해요. 처음에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전통이 있는 양복점이죠. 네, 거기에 취업을 해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 보 브런메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넥타이 디자인을 하다가 내가 내 디자인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1968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자이너 샵을 차리게 됩니다. 랄프 로렌의 의상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랄프 로렌은 패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랄프 로렌의 디자인을 보면서 마치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왠지 자기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미국이 유럽과 달리 클래스가 없는 사회죠. 계급이 없는 사회인데 거기서 뭔가 클래스를 열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랄프 로렌의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계급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심 우리가 본심으로는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최상위층에서 그런 풍족하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랄프 로렌이 그런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자인이 가장 잘 돋보인 것이 바로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1974년에 미아 페로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았던 위대한 개츠비. 이 위대한 개츠비 영화에 제이 개츠비의 의상을 담당한 것이 랄프 로렌이었어요. 자기가 이 영화의 거의 모든 의상을 다 담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위대한 개츠비 의상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랄프 로렌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위대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이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와 그리고 허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았던 이 개츠비의 의상을 보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양복, 그 수트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주 럭셔리한 캐주얼을 입고,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데다가 이 아까 말한 꽈배기 스웨터, 이 꽈배기 스웨터를 이렇게 탁 이렇게 걸치는, 무심하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의 상류층들이 입을 법한 그런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알잖아요. 제이 개츠비는 전혀 그런 출신이 아니죠. 정말 밑바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억망장자가 된, 어쩌면 그런 자기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상류 사회의 스타일을 더 갈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랄프 로렌이 입혀준 제이 개츠비의 의상은 어쩌면 조금만 더 잘 숨기면 이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일원이 될 수도 있어라는 개츠비의 생각을 어쩌면 읽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특히 이 데이지를 놓고 탐 부캐넌하고 막 싸울 때 그때 입었었던 이 핑크색 수트는 영화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회자가 될 정도로 정말 크게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조지 브롬멜도 생각이 조금 나요. 이 조지 브롬멜이 조지 왕자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결국에 이 이너서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왕자의 후원도 끊기게 되죠. 사실 귀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굉장한 부자도 아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지 왕자의 후원이 끊기고, 그리고 많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더 이상 찾아주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영국에는 당시에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가는 채무 감옥이 있었는데요. 그 채무 감옥에 가기 싫어서 결국 나중에는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상당히 쓸쓸하게 그리고 빈곤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개츠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하던 데이지, 어쩌면 자기의 아메리칸 드림일 수도 있는 그 여성을 결국에는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둘을 보면서 결국에는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채 끝나버린 이 두 평민들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소설 속의 개츠비와 달리 랄프 로렌은 자신만의 패션 왕국을 이루었죠. 지금도 미국의 패션 역사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 역사 속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설 속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현실에서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은 나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옷을 입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